은행 문제라든지 뭐 대출 축소, 금융 경색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쪽이고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 연착륙. 어떤 예측치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침체 없는 거지 이게 오는 겁니까? 내년 중반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가장 큰 게 저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닥터킴의 마켓 허실실 김한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네.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박사님 네.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첫 번째로 경기. 예, 어제 네. 뭐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이 정도면 강하게 나온 거죠? 네, 서프라이즈죠. 예, 네. 네. GDP 비롯해서 1.3이었는데 2%로 나온 거면 많이 높게 나온 네, 거예요. 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네. 어떻게 지표 네. 보셨는지. 네. 네, 일단 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2.0% 네. 나왔습니다. 주요 이유는 뭐 소비 지출, 네. 뭐 미국 전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요. 네. 소비가 예, 예. 3.8% 증가할 것으로 이제 잠정치에서는 봤었는데 네. 4.2%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원래 이제 미국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네. 그런데 지금 속보치 같은 경우는 1.1%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속보치 대비로는 뭐 거의 2배. 그렇네요. 네, 지금 예상치도 한 1.4%였으니까 많이 틀렸죠. 어쨌든 2.0%로 이제 찍히면서 이제 그러면 2분기는 몇 퍼센트냐 보니까 뭐 지금 애틀란타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고 지금 뭐 GDP 나우 캐스팅 이렇게 GDP를 뭐 한 2, 3주 만에 네. 업데이트해서 이제 발표하지 네. 않습니까? 네. 예상치를. 그런데 지금 1%대 후반, 2%에 가까운 수치를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합치면 거의 뭐 2% 가까이. 그러면 이제 연간 연간 GDP 증가율이 뭐 하반기에 뭐 아주 큰 일이 없으면 뭐 조금 둔화된다고 해도 뭐 마이너스를 찍히거나 뭐 이러면 뭐 조금 다르겠지만 서로 마이너스 뭐 한 0.5를 뭐 이렇게 찍히더라도 하반기에 네. 당초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은 올해 연간 GDP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 경기가 이렇게 조금 잘 안 떨어지는 뭐 어쨌든 뭐 괜찮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뭐 파월 의장도 지적하고 뭐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이고 네. 또 코로나 때 이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가게에 네. 네. 이 돈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도 타이트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원래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야 마땅한데 네. 워낙 이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서 임금 상승률이 세다 보니까 예. 지금 실질 소득 혹은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전환됐거든요. 네.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적극적으로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경기가 앞으로 무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혹은 뭐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급냉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경착륙 의견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슬그머니 이제 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민망하죠. 예, 이코노미스트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닌가. 아니 활짝 웃으면 죽었다고 말씀.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까지 잘 안 틀리잖아요. 보통. 보통은 안 틀리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틀리게 될까요, 자꾸? 코로나가 조금 휘저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죄송합니다. 한 470만 명 정도가 노동 공급이 지금 뭐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지금 굉장히 공급 우위
공급보다 네, 수요가 예, 우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공급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예, 예, 예. 어떻게 이제 400만 명 이상이나 모자라냐 예. 그랬더니 이제 뿌리가 좀 깊더라고요. 예, 예.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이민 규제부터 시작해서 멕시칸들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블루 칼라들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미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 100만 명 정도의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은퇴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시장에서 어쨌든 노동 시장에서 많이 이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노동 공급이 뭐 한 400만 명 이상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지금 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명 나왔지만 이게 줄었지만 네. 이게 한 28만 건, 뭐 30만 건 유지가 돼야 이제 노동 시장이 식는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뭐 23만 건, 뭐 24만 건이 안 되는 뭐 이 정도면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을 즐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실업자 한 명당 뭐 1.7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뭐 목요일 날 이제 졸트 보고서라고 이제 고용 구인 구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혁신된 부분도 아마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뭐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 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대항해의 시대가 아니라 뭐 빅테크의 시대였는데 이 빅테크들이 이제 면면히 보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유통 혁신을 일으킨 거고요. 뭐 지금 뭐 생성형 AI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생산성 혁신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주요한 이제 기술 혁신이고 이렇게 이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생산성 혁신이 알게 모르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경제는 뭐 둔화되는 것은 앞으로 둔화될 것은 맞지만 둔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우려했던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둔화 정도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 노동시장에 대한 과소평가가 좀 있었고 또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과소평가도 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시장부터 얘기해 보면 저번에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노동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한 이유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거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그만둔 거 네. 그다음에 이민 정책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별로 반대쪽 움직임이 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쪽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자발적으로 이제, 네.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민 정책이 다시 조금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되돌아오지는 못했죠. 예.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집권하면서 네. 뭐 이민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뭐 굉장히 행정적으로 네. 느리고 네. 또 이제 절차도 좀 많이 네. 그 문제가 있고 해서 실질적인 이민 유입 수가 네. 조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 사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레저 접객, 뭐 레스토랑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조금 뭐 유색인종 쪽에 이제 약간 저가 임금이죠. 이런 분들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태고 백인 쪽에 뭐 고급 레스토랑 이런 쪽에서도 웨이터의 지금 그 몸값이 천정부지고 지금 티플레이션이라고 뭐 네, 팁도 그런 얘기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뭐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먹으면 뭐 25,000원까지도 네. 팁을 내야 되는 예. 이제 이런 정말 티플레이션이 지금 예.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정말 곳곳에서 네. 곳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 구하기가 부족하다. 사람이. 부인난. 네. 저희가 근데 주요 기업들이 이제 겨울에 대비해서 경기적으로 경제적인 겨울에 대비해서 감원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네.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과 어쨌든 고용 시장이랄까요? 이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헷갈리죠.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해고 전에 네. 네. 뭐 작년 4Q 정도부터 이제 해고를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네. 작년 3Q까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뭐 한 10명을 채용했다면 작년 4Q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해고 열풍, 뭐 해고의 이제 그런 붐에서 사람들을 내보낸 것은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 네. 그러니까 많이 한 네, 거죠. 많이 했지만 엄청 많이 한 그 전에 거죠. 10명을 뽑았던 거죠. 그렇죠. 하죠. 사실은 한 1년 전쯤에 네. 빅테크 사람 모자란다고 네. 막 난리 치고 네. 대량 해고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1년은커녕 그렇죠.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뽑고 뭐 그 많이 뽑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건 아니고 일부를 내보낸 건데 이제 네. 우리는 최근의 뉴스에 이제 조금 많이 그렇네요. 더 민감하니까 굉장히 많이 해고됐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전에 비하면 아직도 순증이죠. 많다. 예, 순증.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헷갈리지만 또 하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도 보면 좀 양상이 비슷하잖아요. 좀 몸을 많이 쓰는 그런 네. 직업군들이 지금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미국 같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우리도 상당히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 시장이 미국처럼 타이트하지 않고 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뭐 아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개가 1개가 안 되고요. 네, 네. 예, 우리나라도 뭐 1개가 안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네.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죠. 예. 예, 지금 그리고 실질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조금 뭐 비자발적으로 지금 파트타임으로 알바 소위 네. 알바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정규직으로 가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의 퀄리티,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 지금 노동 시장이 널널한 상태. 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여전히 이제 어려운 상태. 네. 네, 지금 뭐 대학 졸업생들도 보면 주변에 네. 취직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많던데요. 예. 그 뭐 현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교육 제도가 노동 수요를 좀 잘 못 쫓아가면서 네. 뭐 대학 정원이라든지 또 전공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언밸런스가 지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죠. 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는 부족하고 네. 뭐 특정 업종 뭐 호딩하는 사람들 지금 못 뽑아서 날리고 네. 한쪽에서는 뭐 대학 졸업해서 놀고 있고 네. 안 뽑아주고 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 불일치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좀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네. 한번 뭐 기업이 채용하면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것들을 조심하는 거죠. 네. 네. 함부로 자르는 것도 문제지만 네. 어쨌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미국처럼 좀 뭔가가 경직돼 있죠. 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사람을 뽑기가 겁난다. 네. 뭐 10명을 뽑으면 이분들을 이제 끝까지 가지고 이제 네. 가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이제 뭐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뽑는다.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편이죠. 예. 그렇군요. 미국 고용은 유연성으로 네. 좀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좀 궁금했던 게 빅테크에서 해고가 된 사람들이 어쨌든 잡을 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분들도 쉽게 유연하게 어디론가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왜냐하면 해고가 진행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네. 반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임금을 낮춰서 가든지 뭐 자기 집에서 멀리 가든지 네. 네, 조금 뭐 기후가 안 좋은 뭐 미국 안에서
뭐 춥거나 더운 지역으로 가든지 뭐 해서 뭐 좀 몸값을 낮춰서 가겠죠. 예. 여전히 탄탄한 고용 시장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 또 중요하게 PCE 발표도 네. 있잖아요. 물가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네. 헤드라인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이게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와 곡물, 음식료 가격을 뺀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CPI 같은 경우도 뭐 지금 4%, 5월달 CPI가 네. 4%, 네. 거의 뭐 4.9에서 4%로 네. 떨어졌으니까 급락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근원 CPI는 5.5에서 5.3%로 네, 거의 떨어지는 안 0.2% 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고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PCE 물가가 나오는데 뭐 헤드라인은 뭐 조금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네. 4.6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애틀란타가 아니라 클리브랜드에서는 이제 또 물가를 이제 조금 중계 방송하는데 네. 계속 한두 주 만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는데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뭐 헤드라인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근원 그냥 전체 PCE 네. 물가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대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저 효과가 그제 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6월까지는 네. 지금 5월달 지표지만 6월까지는 기저 효과가 존재하고요. 예. 하반기부터는 좀 기저 효과가 사라집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작년 6월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게 탁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네, 그래서 빠지면서. 상반기에는 이제 조금만 떨어져도 전월비 조금만 예. 떨어져도 확 떨어지는 거죠. 네, 특히 YOY로는 네. 이제 많이 떨어지는 예, 예. 거고 이제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기고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렇네요. 네. 조금 많이 떨어져야 많이 떨어지는 네, 거고 예, 예. 이제 더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과 좀 이게 다 조금 더 불편한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근원 PC의 이제 지금 예상치도 거의 뭐 4.6이에요. 네. 4.6, 예. 4.7. 예. 그러니까 높네요. 2월 달부터 4.7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4.7에서 거의 북박입니다. 전년 동월비 네, 4.7. 예. 그러니까 전혀 안 떨어지는 건데 사실 PC는 주거비 비중이 낮잖아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비중이 42%거든요. 네. 그다음에 헤드라인 PCE도 뭐 30%. 근데 근원 PCE 물가의 주거비 비중은 20%.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전국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비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4.6이라는 것은 높네요.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안 떨어지는 것은 다른 요인. 그 다른 요인이 결국 뭐 노동시장에서 생긴 임금 인플레이션, 또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서비스업 물가가 문제다. 뭐 그저께 뭐 4대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죠. CNN의 누구신가요? 거기 사회를 보시고 그래서 또 어제는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수도에서 이제 그 스페인 중앙은행 주최로 이제 또 포럼을 했어요. 네. 그래서 Q&A도 하고 이랬는데 뭐 어쨌든 이틀 동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을 뭐 종합해 보면 물가 뭐 잡기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잡힌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이제 조금 어쨌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좀 연준의 생각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의 할 일과 연준의 할 일은 뭐 다르다. 네. 우리는 더 큰 금융시장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50bp 올리는 것도 글쎄 그리고 연말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 인하할 거야. 지금은 이제 한 번 인하할 거라고 이제 거야라고 이제 조금 약간 시장이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시장은 뭐 우리는 안 믿어. 너희들 블러핑이야. 좀 이렇게 어쨌든 연준과 시장이 약간 동상이몽 네.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이제 지적한 것은 일단은 물가, 서비스 물가 너무 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피벗, 소위 피벗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금각적으로 여기는 PCE 물가, 특히 근원 PCE 물가가 2%대 떨어지는 것은 2025년이다.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난번 FOMC 그렇죠. 끝나고 네. 뭐 경제 전망 내놓으면서 연준 위원들이 뭐 전망한 것이 2025년에 가야 뭐 2025년 말 그것도 2025년 네. 말에 근원 PCE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한다. 1%대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근접. 보고 있습니다. 네, 2.3%인가로 아마 전망했을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앞서 말씀 나눈 경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예. 네. 이제 물가가 천천히 잡힌다는 얘기는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얘기고, 네.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은행 문제라든지 뭐 대출 축소, 금융 경색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쪽이고 그 연착륙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장률로 몇 %냐라고 또 시기는 언제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보다 더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저도 연초에는 마이너스 0.4로 봤어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네. 1.4 정도로 지금 올렸고요. 네, 1년 죄송합니다. 1%. 토탈요? 네. 토탈 1%, 1.4. 네, 네. 1% 포인트나 이상 올렸고. 박사님이 올리신 거 아니고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올렸기 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전혀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쏘리 다 이제 올렸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뭐 1.4 정도 나온다면 하반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가도 뭐 조금 뭐 가벼운 성장 하강이 이제 예상된다라는 말씀이고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일드한 경기 침체, 완만한 경기 침체, 연착륙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연착륙이 조금 구체화되는 시기는 언제냐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원래 4분기 한 3분기 4분기로 봤었는데 경기 침체 기간을 내년 한 중반 정도로 이연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떤 예측치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없는 거지 이게 오는 겁니까? 정말 빵 터졌는데 아무튼 민망합니다. 아무튼 뭐 올해 한 4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률을 뭐 연속으로 한 2번 정도라든지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봤던 그런 당초 예측에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한 0.3 뭐 이렇게 가벼운 경기 침체죠. 당초 예상보다는 그 정도의 경기 침체도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중반 뭐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경기 침체나 경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이런 그 예측치를 보면 이게 좀 이제 변해 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보다 이제 변해 오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시간만 연장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 4분기가 뭐 한 1%쯤 됐을 것 같은데 2%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것도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그림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듯한 지연되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보고들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지연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 이제 경기 예측이 틀린 이유를 이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중요한 걸 빼놨네요. 그게 가장 큰 게 저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통화 유동성이 뭐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총통화 M2라고 하죠. M2 기준으로 15조 달러였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1조 달러까지 한 6조 달러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주는데 그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한 5조 달러 정도가 네. 증가한 상태.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도 이제 잘 안 잡히는 거죠. 노동시장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그 통화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가 만든 과잉 유동성 환경이 여전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가계 소비나 뭐 기업의 어쨌든 경영 활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조금 강력한 힘을 아직까지는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20조를 줄여야죠. 근데 뭐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온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뭐 어쨌든 한두 번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상은 끝이고요. 네. 그다음에 머지않아 이제 양적 긴축도 중단할 거고, 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릴 거고요. 네. 그러면 고작 QT와 이제 금리 인상으로 M2가 축소되는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맥시멈 한 2년 또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지금 좋기 때문에 사실은 M2라는 것이 경제 활동이 계속 일어나면 통화 팽창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은행들이 네. 이제 신용 창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에는 또 M2가 저절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간은 보통 경기 확장 기간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경기 네. 확장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기간에 중앙은행이 돈을 푼 그 효과가 경기 확장기에는 또 민간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M2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M2는 웬만하면 줄지 않죠. 그래서 좀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코로나 전에 M2가 15조 정도 돼 있고 지금은 뭐 20조 정도 돼 있는데 네. 뭐 15조, 20조가 뭐 어떤 금액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안 만져봐서 이게 20조 원이 아니잖아요. 20조 달러잖아요. 우리가 하면 경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돈이 많으면 뭐 주식값도 오르고 뭐 주머니에 돈도 많고 해서 다 좋아 보이지만 당연히 이거를 보는 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줄이지 못하고 또는 줄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뭐 결국은 어떤 부작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 사이클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좀 어쨌든 굉장히 파행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인플레이션도 하방 경직성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물가 문제죠. 네.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뭐 0%대 물가, 1%대 물가에 이제 좀처럼 근접하기 어려운 거죠. 경기가 정말 부러지지 않는 한 그런 저금리 환경은 잘 도달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금리 중물가 시대면 사람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나 또 투자 행태, 자산 관리의 어쨌든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당장 뭐 그런 것들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경제는 뭐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붕 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짧은 경기 침체와 긴 경기 확장이 반복되면서 경기 사이클이 확장 기간이 길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재정 지출까지 가세하면 인플레이션이 사정없이 다시 또 오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2000년 닷컴 버블부터 계속 그 글로벌 유동성은 4대 중앙은행의 공조체제 하에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뿌리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바벨탑을 쌓아온 거죠, 지금. 전 인류가. 종이화폐로 이제 바벨탑을 쌓아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감히 예상을 못하지만 아무튼 소득 분배도 굉장히 불평등해지고 자산 시장의 수익률도 뭐 좀 격차가 많겠죠. 그다음에 변동성도 커질 거고 특히 주식 시장이 이제 중금리 중물가 환경이라면 과거 뭐 한 20, 30년보다는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도 이제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좋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투자 행태가 늘 가능성이 있고 채권 투자의 중요성이 좀 조금 올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제와 자산 시장의 패턴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물 좀 드세요. 저희가 오늘 예. 평소보다 조금 길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침이라서. 나눠서 근데 중금리 중물가가 되면은 예전처럼 0% 이런 거 안 가고 좀 높게 금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개인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아무래도 좀 호황 속에 뭐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을 것 같고요.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 경제학에서 이제 자본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대형 은행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우리 사장님 근무하셨던 미국에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전 세계 부가 미국 중심,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쏠리고 그다음에 기업도 이제 대형 기업들, 초대형 기업들이 더 독과점적으로 되는 이제 그러한 불균형이 생기고 가게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이 많은 이제 분들이 더 이제 자산을 더 이렇게 이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거창한 문제고 거대 담론이고 굉장히 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과잉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의 크기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계속 올라옴으로써 이런 불균형이 경제와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술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는데 좀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과잉 유동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뭐 한 버블 한 0% 그 금리가 오래 갈 때 야 경기가 이렇게 되면 그냥 돈 풀니까 그냥 되네 하고 사실 놀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있는 거네. 그런데 사실 경제 공짜는 없죠. 물론 이제 정말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인류 역사의 뿌리가 깊잖아요. 가령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 물가가 하루에 2배씩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근래에도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지금 뭐 모든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뭐 고대 로마 시대부터 15세기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흥선 대원군이 발행한 상평통보 다음에 발행한 화폐 이런 것들 뭐 경복궁 증권을 위해서 발행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무지한 군주, 무지한 권력자가 어쨌든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화폐를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외일 거냐, 경제가 발달해서 이제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경제 논리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쟁이라는 전쟁을 빌미로 돈을 푼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유동성 포퓰리즘입니다. 사실은 돈을 풀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추앙받는 일이잖아요. 경제를 살렸다. 그렇죠. 코로나를 극복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지금 최근의 상황만 좀 보면 물가가 잡히고는 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좀 쉽지 않다. 끈적끈적하다는 느낌이 있고 계속해서 2%대 강조를 하지만 2%대까지는 좀 멀어 보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여전히 계속 심하고요. 어제 독일도 한 독일 6%대가 6.9%가 나왔습니다. CPI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강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또 좋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경기를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 해지는 겁니까? 좀 공격적으로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파울 의장도 얘기하고 많은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지만 네. 일단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8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 원래 19명인데 이제 한 명이 이제 공석이라서 그 중에 12명이 2번 인상, 앞으로 2번은 네, 인상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러면 예. 2번, 18명 중에 12명이면 66%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 번 이상 얘기한 분까지 포함하면 16명이잖아요. 네. 거의 80%? 네. 그러니까 이제 파울 의장도 엊그제 유럽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위원들이 2번 인상을 2번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2번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시차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으면 이 정도면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그 효과가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네.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땡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 이게 길어지면 경기는 좋겠지만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잘 안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13개월 만에 525bp를 올렸기 때문에 그 네. 효과가 결국엔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는 나타나는 거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게 너무 늦게 나타나면 곤란하니 한 2번 정도는 올해 더 인상해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물가를 2%대에 근접하게 만드는 게 지금 연준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계속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물가는 잡혀가는데 너무 천천히 잡히니까. 그리고 근원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이랄까 한 네. 50bp를 딱 인상해서 네. 이걸 잡겠다라는 근데 거기에 거죠.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부담이 한편으로는 좀 네, 덜어질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네. 마음 놓고 좀 올려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걸 또 오래 가져가야 네. 된다. 네. 22 포럼이 이제 뭐 며칠 동안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은 저희가 많이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유럽 쪽 중앙은행 총재들 또 유럽 쪽 상황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유럽은 뭐 라가르드 총재께서 얘기했지만 네. 뭐 굉장히 강력하게 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뭐 7월달 인상은 뭐 거의 확정적이고 네. 뭐 앞으로도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할 정도로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유럽도.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 하락에 따라서 헤드라인은 떨어졌지만 유럽도 노동시장이 그렇게 미국처럼 타이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돈푼 효과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브렉시트 네. 되면서 네. 생긴 이제 여러 가지 네. 물류비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이 강하고 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유럽들이 이제 또 특히 여행자들이 많고 또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또 GDP에서 관광이 네.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하고 있는 거고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계속 자극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항공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이게 있잖아요. 진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로마를 한번 가보려고 검색했더니 뭐 편도 1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요, 뚝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뭐 뚝은커녕 그냥 안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이런 게 네. 이제 여러 가지가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네. 않음으로써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편도 잘 안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지금 아직 그 예전에는 취항했는데 취항 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조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그 항공요금을 안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고 또 서비스 쪽에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일손도 부족하고
유럽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많이 또 은퇴를 하셨을 텐데 네. 갑자기 이제 뭐 접객 레저 이런 쪽에서 인력도 부족하니까 또 인건비도 그쪽 나름대로 또 올라 있을 거고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끈적끈적한 물가가 좀 있는 거죠. 예, 물가 상승 요인이. 그럼 유럽이 그냥 미국과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더 끈적끈적하고 더 낮추기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예. 노동시장 자체가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널널하기 네, 때문에 예, 예.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미국은 약간 수요 쪽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은 거에 비해서 유럽은 뭐 노동시장이 공급에, 얘기해주고 있지만 예, 공급 요인이 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공급 요인에다가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가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네, 상승 요인 예, 이런 예,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공급 인플레이션에 가깝거든요.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을 딱 무자르듯이 나누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약간 수요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이제 그래도 경기가 약간 누러들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유럽은 사실은 경기만 보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는. 예. 경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금리를 내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공급 요인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똑같이 25bp를 올려도 유럽 ECB가 25bp 올리는 것과 페드가 올리는 것과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더욱 ECB 쪽, 유럽 쪽이 훨씬 더 안 좋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죠. 과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트라우마도 있고 네. 정말 이걸 못 잡으면 정말 유로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정리해 보면 미국은 아무래도 수요 쪽 요인이 있었고 유럽은 공급적 요인이 있는데 이자를 올려서 효과를 보는 거는 주로 수요 쪽이지 공급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데다가 엉뚱한 약을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때리는 거죠, 그냥 네. 무차별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상이 미국 금리가 진짜 금년에는 2번 올리고 내년엔 쭉 그냥 간다고 일단 보면 지금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죠? 더 많이 올리게 되나요? 더 늦게까지 올리나요? 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 뭐 유동적이겠죠. 뭐 전 세계 경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사실 뭐 올해 이제 뭐 초가을 정도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먼저 약효가 나타나면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고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면 전 세계 경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낮아지면서 유럽 경기도 유럽 물가도 이제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큰 형님 국가 미국에서 이제 어떠한 경기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4분기 정도에는 약효가 나타날 것 같아요. 4분기 바로 이제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히고 이렇지는 않더라도 이게 이제 정말 작동이 되네. 정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이 아니고 28만, 29만, 30만 건이 넘어가네. 이런 지표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지표를 보면서 이제 뭐 조금 소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경제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 수요가 이제 쿨다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럽 물가도 생각보다는 이제 공급 요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조금 급하게 잡힐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많이 올려봤자 ECB 지금 기준금리가 4.0인데 한 4.5 정도까지. 4.5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 그렇죠. 유럽 경제가 지금 0%대 지금 GDP 성장률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4.5%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리인데 그 정도면 유럽 경제도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같거나 약간 낮게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환율 시장에서도 유로존이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경기 약해져서 유로화 약세겠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경제가 쿨다운되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만 봐도 여기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그러니까 ECB도 이제 고지가 거의 다 왔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유로도 조금 강세가 네. 되더니 이제 추춤하네요. 며칠부터 네, 전부터는. 네, 그래서 멘트가 좀 더 강하게 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강하게는 나오지만 사람들이 좀 못 믿는 거죠. 야, 네. 너 이제 쓸 카드가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아.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오늘이 2023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네요. 네, 내일부터가 그런가요? 이제 내일 그러네요. 7월 1일인가요?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너무 그런가요?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세월 가는 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뭐든지 강하게 의심을 하면 네, 너무 의심을 저한테까지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가 이제 하반기 네. 첫날 시작인데 하반기 이슈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경기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정리를 좀 해본다면. 네, 하반기는 뭐 인플레이션과 지금 중앙은행이 오늘 말씀 나눈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행보는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많은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통화 긴축에 따른 결과물, 결국에는 물가 하락과 네. 경기 둔화, 경기 둔화를 이렇게 고대하는 경우도 참 드문데 경기 둔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시장은. 진짜. 예. 그런데 약하게 오면 이제 땡큐고 좋고. 조금 안 오면 조금 그것도 예, 나쁘지 않고 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예, 예. 마켓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경기의 둔화의 강도 그리고 시기에 이제 모든 초점을 두고 이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하반기에도 경기가 거의 둔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 지금 기술주에 이어서 뭐 시클리칼이라든지 에너지, 뭐 유가도 잘 안 떨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금융주 어제 뭐 여러 가지 네. 뭐 미국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네, 네. 테스트 통과되면서 올랐지만 다 따라가는 거죠. 네, 은행주 네. 올라가고 네.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뭐 메가테크는 네. 조금 쉬고 네. 이러면서 시장이 스프레드가 좀 넓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경기가 이게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하반기에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한 조금 주가 조정의 빌미가 경기로 인해서 제공될 네.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이제 그 화풀이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네. 상반기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조정을 보이는 건데 하지만 뭐 경기 둔화가 뭐 끔찍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연착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경기 침체가 우리 생각에는 뭐 조금 마일드하게 올 걸로 봤는데 이번에 또 틀리는 거죠. 의외로. 네, 의외로 네. 이제 정말 조금 확 떨어지면. 네, 의외로 확 떨어지면 이제 주식 시장도 굉장히 급냉하면서 와, 우리가 봤던 하반기의 EPS 전망이라든지 내년도의 경기 전망이 이제 다 조금 잘못된 예측이다라고 네. 하면서 주가가 조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래서 경기요. 경기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주도주 순환의 어떤 양상이라든지 또 주가 지수 자체의 조정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평소보다도 더 네. 좀 다양한 얘기를 네.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